계곡을 자네가 어떻게 알지? 74살 유성우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면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의 시선은 면접 테이블 건너편에 낡은 정장을 입고 피아노에 앉아있는 30살 남성 지원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4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의 얼굴이 지금 그 남자의 눈매와 인매에서 너무나 또렷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회장을 경악해 한 건 그가 방금 피아노로 연주한 쇼팽 녹턴 9번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생전 단 한 사람, 자신의 손자 준혁에게만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곡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24년 전 사라진 손자의 자장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낡은 반지하 원룸. 한민준의 눈꺼풀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창틀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이 마치 얼음 송곳처럼 뺨을 찔러댔고 그 고통에 잠에서 깬 것이었죠. 30살 남자의 이불 속은 냉동실 안처럼 차가웠습니다. 전기장판은 한 달 전부터 꺼뒀어요.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12만 원을 넘어서면서 그는 따뜻함을 포기했습니다. 민주는 이불을 걷어찼어요. 입에서 피어나는 하얀 입김이 천장을 향해 흩어졌고 손가락 끝마디는 이미 감각을 잃은 듯 뻣뻣했습니다. 구석에 걸린 패딩 점퍼를 집어들었죠. 3년 전 중고시장에서 10,000원에 산 것이었어요. 옷깃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땀과 기름기가 뒤섞인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소매 끝은 헤어져 있었고 충전재가 군데군데 빠져나와 있었지만 이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겨울 옷이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식빵 반 봉지와 유통기한이 사흘 지난 우유 한 팩,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빵 한 장을 꺼내 우유에 적셔 입에 넣었죠. 우유에서 나는 약간 시큼한 냄새를 그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 맞겠죠.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12월 23일.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에게 그날은 그저 추운 겨울의 한날일 뿐이었어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아니, 씻는다는 표현보다는 차가운 물로 뺨을 후려치는 것에 가까웠죠. 손등에 닿은 물이 칼날처럼 시렸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진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30살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달아버린 얼굴이었어요. 밖으로 나서자 영하 7도의 새벽 공기가 온몸을 때렸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걸었어요. 장갑이 없었습니다. 목도리도 없었죠. 발밑에 운동화 밑창은 얇은 종이장처럼 달아서 보도블록의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 올랐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20분. 1,500원이 아까워 그는 매일 이 길을 걸었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그의 그림자를 늘어뜨렸습니다. 저 멀리서 술 취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골목 모퉁이에는 노숙자 한 분이 두꺼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계셨죠. 저 사람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겠지. 누군가의 아버지였을지도 모르고 민주는 그 모습을 지나치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 경계선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추위에 얼어붙었던 몸이 녹으면서 느껴지는 고통이었죠. 민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시급 10,000원을 받는 알바였어요. 한 달에 20일을 일해도 80만 원. 방세가 45만 원, 전기세와 수도세를 합치면 5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나머지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죠. 하루에 10,000원.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할인 상품, 저녁은 1,000원짜리 라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맥주 6캔을 카운터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죠. 담배도 한 갑. 민주는 허리를 굽히며 물었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에세, 빨리. 담배를 건네주며 계산했습니다. 21,000원이었어요. 남자는 지폐를 구겨서 카운터에 던졌고 거스름 돈을 낚아채듯 받아가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텅 빈 새벽 거리로 흩어지고 말았죠. 그 시각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덕 위 3,000평 대저택. 유성호 회장이 거실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4살 노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2알이나 삼켰지만 소용없었죠. 눈을 감으면 24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빗길, 미끄러지는 타이어, 찢어지는 금속의 비명, 그리고 병원에서 들었던 차디찬 선고. 유민성 씨와 부인은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타고 있던 따님은 아들입니다. 준혁이 제 손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자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3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외아들 민성, 그리고 6살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손자 준혁. 회장은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수십억 원을 들여 수색대를 꾸렸고 전국의 병원과 고아원을 뒤졌으며 사설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졌죠. 거실 벽면에는 아들의 대형 액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액자 하나. 6살 준혁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회장은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습니다. 준혁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4년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만 같았죠. 피부에 난 상처는 시간이 치료하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골마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은빛 쟁반 위에는 미역국과 생선구이, 각종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죠. 치워. 회장님, 식사라도 하셔야죠. 입맛이 없네. 집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쟁반을 들고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넓은 정원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하얀 세상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공허했어요.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날 오후 2시 한민주는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서류 가방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아니, 긴장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이 72번째 면접이었으니까요. 지난 3년 동안 그는 71번의 탈락을 경험했습니다. 학력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매번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결과는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은 결코 오지 않았죠.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속 깊이 파고들었고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성호그룹 본사까지는 여기서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지하철 한 정거장 요금 1,500원이 아까워 그는 다시 걷기로 했죠. 청담동으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거리를 누볐고 명품 매장의 화려한 쇼윈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낡은 정장을 내려다봤죠. 3년 전 5만 원 주고 산 중고 정장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헤어졌고 바지 밑단은 여러 번 기워서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괜찮을까?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가 가진 유일한 정장이었으니까요. 성호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멈춰 섰습니다. 5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건물 로비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그들 사이에서 마치 누더기를 걸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자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로비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정면에는 성호그룹이라는 금빛 로고가 위엄 있게 새겨져 있었어요. 민주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운전기사 면접 보러 왔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민준입니다.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15층 인사팀으로 가시면 돼요.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서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누군가 뿌리고 간 고급 향수의 달콤한 향기였죠. 민주는 자신의 옷깃에서 나는 냄새가 신경 쓰였습니다. 패딩을 벗고 왔지만 정장 안쪽 셔츠는 여러 번 빨아 입은 것이라 색이 발에 있었어요.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왔고 인사팀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죠. 민주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5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민준보다 젊어 보였고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을 흘끗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죠. 접수대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6번. 민주는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한 명씩 불려 들어가고 10분에서 15분 후 나왔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어두웠습니다. 드디어 민준의 차례가 왔습니다. 6번 한민준 씨, 들어오세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길게 늘어선 테이블이 있었고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에 앉은 노인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머리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그가 바로 유성우 회장이었습니다. 민주는 몰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운전기사 면접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 회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면접장에 나와 있었어요. 앉으시죠.
가운데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오른쪽 귓불을 무의식 중에 만지작거렸죠.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성우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습관. 회장의 머릿속에 24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6살 손자 준혁이도 긴장하면 똑같이 오른쪽 귓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 생각을 떨쳐냈죠. 우연이겠지.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민주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민준이라고 합니다. 30살이고요. 지난 5년간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무사고 경력이고 운전 실력에는 자신 있습니다. 학력은요?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면접관들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실망이 스쳤어요. 민주는 그 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떨어지겠구나.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말을 이었죠. 학력은 부족하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5년간 택시를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손님들께 항상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 두 손과 성실한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회사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청년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눈매가, 입모양이, 코의 선이.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혹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아노를 칠 줄 아십니까? 이게 무슨 질문인가 싶었지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독학으로 조금 배웠습니다. 그럼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운전기사 면접에서 피아노 실력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회장의 말에 반대할 수 없었죠. 면접실 한쪽 구석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가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연주하는 것이었어요. 민주는 떨리는 걸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곡을 칠까?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문득 어릴 적 꿈에서 들었던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꿈이었을까요? 기억이 흐릿했지만 그 멜로디만큼은 선명했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쇼팽 녹턴 9번.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유성우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면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쇼팽 녹턴 9번. 느리고 애절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한민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고 그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죠. 유성우 회장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습니다. 또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줍지 않았어요.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40살 유재민 전무가 황급히 회장의 팔을 붙잡았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피아노를 치고 있는 청년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24년 전 아들 민성이 손자 준혁에게 들려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아들은 회장에게 말했었죠. 아버지, 이 곡은 준혁이에게만 들려줄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우리 아들에게만요. 그런데 지금 이 낯선 청년이 그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건반에서 손을 떼며 돌아보니 면접관들이 모두 얼어붙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운데 앉은 노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충격을 받은 듯,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렇게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쳤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잘 쳤어요. 아주 잘 쳤습니다. 회장은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곡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회장의 질문에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도 잘 몰랐어요. 그저 어렴풋이 기억나는 멜로디였으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있던 곡이에요. 꿈에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꿈이라고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옆에 앉은 인사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럼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안에 채용합니다. 회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봤어요. 네. 하지만 회장님, 아직 다른 지원자들도 이 사람으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한민준 씨.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71번이나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면접 중에 바로 합격이라니. 그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세요. 민준이 면접실을 나간 후 유재민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을 왜 그렇게 급하게 채용하신 겁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이. 전무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죠. 회장이 저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요. 그날 저녁 청담동 대저택. 유성우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4년 전 사고 당시 찍힌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경찰이 제공한 사고 현장 사진, 손자 준혁의 어린 시절 사진들. 회장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6살 준혁이의 얼굴,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 그리고 오늘 본 한민준의 얼굴. 닮았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윤곽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죠.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준혁이는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고 경찰은 한강으로 떠내려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건 물에 휩쓸려 바다로 나갔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24년이 지나 살아서 자신 앞에 나타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요. 그 피아노 연주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아들 민성이 오직 준혁에게만 들려주던 자장가를 저 청년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준혁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 목록이었죠. 경찰이 작성한 거였습니다. 은색 회중시계 1개, 파란색 아동용 재킷 1벌, 운동화 1켤레. 은색 회중시계. 회장이 손자의 6번째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어요. 뒷면에는 사랑하는 준혁에게 할아버지가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시계도 사고 후 발견되지 않았죠. 회장은 책상 앞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김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김 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채용한 한민준이라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하십시오. 조사라고 하시면 출생 기록,
성장 배경, 가족관계, 모든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김정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단순한 운전기사를 이렇게까지 조사하라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회장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은 다시 준혁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 본 한민준의 미소와 겹쳐 보였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정말 혹시 내가 살아있는 거니? 그 물음은 텅 빈 서재에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직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한편 구로구 반지하 원룸. 한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이 꿈만 같았어요. 72번째 면접에서 드디어 합격했다니. 그것도 면접 중에 바로 채용이라니요. 왜 그러셨을까? 회장님이 저를 왜 그렇게... 면접장에서 본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표정,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 떨리는 입술.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보였어요. 민주는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베개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죠. 꺼내보니 은색 회중시계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자신을 주우셨을 때 갖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했어요. 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어요. 은빛은 발에 있었고 유리면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죠. 민주는 시계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너무 오래되어 흐릿했어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계는 대체 누구 거였을까? 그는 시계를 다시 베개 밑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우 그룹 운전기사로. 월급은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이에요. 이제 할머니 병원비도 낼 수 있고 제대로 된 밥도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과연 한민준과 유성우 회장 사이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한민준은 성우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새 직장 첫 출근이었어요. 민주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눈이 말똥말똥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유일한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어제 면접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어요. 다른 게 없었으니까요. 지하 주차장은 고급 외제차들로 가득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민주는 그 차들 사이를 지나가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이런 차를 운전하게 되는구나. 비서실로 올라가자 김정아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2살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민준을 보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묘한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민준 씨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계약서 작성하고 업무 안내 받으셔야죠. 민주는 김정아를 따라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근로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월급 200만 원, 주 6일 근무, 식대별도 지급. 민준에게는 꿈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김정아가 물었어요. 민준 씨,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주는 펜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없습니다. 6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김정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6살이라고요. 그녀는 어젯밤 회장에게 받은 지시를 떠올렸어요. 한민준의 모든 것을 조사하라는 명령. 그리고 회장이 흘린 눈물. 그 할머니는 친할머니세요? 아닙니다. 저를 주어서 키워주신 분이에요. 주었다고요. 김정아는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추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계약서 작성 다 하셨으면 제가 회장님 차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민주는 김정아를 따라 지하 3층 전용 주차 구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검은색 마이바흐가 한 대 서 있었어요. 민주는 그 차를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억 단위를 훌쩍 넘는 차였죠. 이게 제가 운전할 차입니까? 네. 회장님 전용 차량이에요. 조심히 다루셔야 합니다. 민주는 차 열쇠를 받아들고 한참을 차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런 차는 구경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운전석 문을 열고 앉았어요. 가죽 시트에서 고급스러운 냄새가 풍겼고 내부는 마치 작은 거실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에 회장님을 모시러 댁으로 가시면 돼요. 주소는 내비게이션에 저장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정아가 떠나고 민주는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쥐니 손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가슴을 채웠죠. 그 시각 청담동 대저택 서재. 유성호 회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정아가 급히 조사해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민준의 출생 기록은 없었습니다. 호적에도 올라있지 않았죠. 16년 전부터 박순자라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었어요. 회장은 그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박순자 68살 포장마차 운영. 24년 전 골목에서 기억을 잃은 6살 남자아이를 발견하여 양육. 24년 전 6살.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혁이가 사라진 것도 24년 전이었어요. 당시 나이도 6살. 우연일까요?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혼잣말이 서재에 울렸어요. 말이 안 됩니다. 사고 현장은 서해안 고속도로였어요. 그곳에서 서울 구로구까지는 100km가 넘습니다. 6살 아이가 어떻게 그 먼 거리를 혼자 왔겠어요. 게다가 기억까지 잃었다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 준혁이를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는 아무나 보면 손자처럼 보이는 건가? 하지만요. 그 피아노 연주는 어떻게 설명하죠? 그리고 귓불을 만지작거리던 그 습관은요.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준혁의 어릴 적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왼쪽 어깨에는 흉터가 있었어요. 불꽃 모양의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가족 캠핑을 갔을 때 생긴 상처였어요. 준혁이가 모닥불 근처에서 놀다가 넘어지며 불에 댄 것이었죠. 세 갈래로 갈라진 독특한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만약 저 청년의 왼쪽 어깨에 같은 흉터가 있다면 회장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에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운전기사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하겠어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확인해봐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오전 10시 한민준이 마이바흐를 몰고 대저택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고 긴 진입로가 나타났어요.
양쪽에는 정갈하게 손질된 정원수들이 늘어서 있었고 눈 덮인 잔디밭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저택 현관 앞에 차를 세우고 민주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유성우 회장이 나왔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회장은 민준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출근했군요. 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은 차에 올랐고 민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죠. 손에 땀이 났어요. 첫 운전인데 긴장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회장을 살짝 쳐다봤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도 백미러로 민준을 지켜봤어요. 운전하는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아들 민성이 운전하던 모습과 닮아 있었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회장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운전했고 회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한씨. 네, 회장님. 혹시 왼쪽 어깨에 흉터 같은 게 있습니까? 민주는 깜짝 놀라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왼쪽 어깨에는 정말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건데 할머니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회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는 조수석 등받이를 응시하며 앉아 있었어요. 민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핸들을 쥐고 있었죠. 뭔가 잘못 말한 걸까요? 흉터가 있다고 말한 게 실수였을까요? 회장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 흉터를. 지금 여기서요?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곤란하겠군요.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어요.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나눠보죠.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저녁 식사라니요. 운전기사가 고용주와 함께 밥을 먹는 게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6시에 다시 집으로 오게나. 회장은 차에서 내렸고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4살 노인의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휘어 보였어요. 저녁 6시, 민주는 다시 청담동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된 상태로 운전을 했지만 지금이 가장 긴장되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대저택 정문이 열리고 민주는 차를 천천히 몰고 들어갔어요. 현관 앞에 차를 세우자 집사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한쪽 벽에는 거대한 벽난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따뜻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주는 오늘 하루 종일 추위에 떨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곳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가 푹신하게 몸을 받쳐줬고 그 감촉이 낯설었어요. 반지하 원룸의 딱딱한 침대와는 차원이 달랐죠.
벽을 둘러보다가 민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큰 액자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한 액자에는 30대로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 다른 액자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남자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거울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 아들과 손자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죠. 24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로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한씨 잘못이 아니니까요. 회장이 민준 옆에 섰습니다. 그도 사진을 바라봤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고 벽난로에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손자 이름이 준혁이었습니다. 당시 6살이었죠. 사고가 났을 때 차 안에 있었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아마 한강으로 떠내려갔을 거라고들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4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생각을 놓은 적이 없어요. 민주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6살의 가족을 잃은 아이. 자신도 6살 때 기억을 잃었죠. 혹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에요. 식사 준비가 됐습니다. 집사가 알렸고 2 사람은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한식 상차림이 놓여 있었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함부로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드십시오. 편하게 먹으면 됩니다. 회장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민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자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이었을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회장이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씨, 어렸을 때 기억이 정말 전혀 없습니까? 네. 6살 이전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꿈을 꿀 때가 있긴 한데 그게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그냥 꿈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꿈입니까? 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따뜻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는 꿈이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아주 부드럽고 애절한 멜로디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죠.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소리를 냈어요. 그 멜로디가 쇼팽 녹턴 9번입니까? 네. 어떻게 아셨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을 뿐이었어요. 눈꺼풀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우시는 걸까요? 자신이 뭔가 잘못 말한 건가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회장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한 씨를 어디서 발견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구로구 골목길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대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고요. 그때 가지고 있던 물건은 없었습니까?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은색 회중시계를 꺼냈어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주셨어요. 회장이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고 입술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건
이게 뭔가 특별한 물건입니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뒷면을 뒤집어 보니 흐릿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어요. 사랑하는 준혁에게 할아버지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청년은 바로 자신이 24년 동안 찾아 헤맨 손자였습니다. 한씨, 아니,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왼쪽 어깨의 흉터를 보여주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민주는 회장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왼쪽 어깨를 드러내자 거기에는 불꽃 모양으로 갈라진 흉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회장이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준혁아, 내 새끼,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민주는 얼떨떨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회장님이 자신을 준혁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과연 한민주는 유성우 회장의 손자 준혁이 맞는 걸까요? 그날 밤 청담동의 한 고급 바, 유재민 전무는 위스키 잔을 비우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살의 그는 지난 15년간 성우그룹의 실세로 군림해왔어요. 회장에게 아들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 그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한민준이라고 했나? 재미는 이를 갈았어요. 오늘 오후 회장이 그 운전기사를 저택으로 초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운전기사를 말이에요. 게다가 김정아 비서실장은 회장의 명령으로 그 남자의 신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인 적은 없었어요. 재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사설탐정 이철수였어요. 재민이 뒷조사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사람이었죠. 이 실장 나야. 네, 전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민준이라는 사람 알아? 오늘부터 우리 회사 운전기사로 들어왔어.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 모든 걸 파헤쳐. 출생부터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라고. 알겠습니다. 며칠 드리면 될까요? 이틀 안에 보고해. 전화를 끊고 재미는 다시 위스키를 따랐어요.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듯 뜨거웠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뜨겁게 끓고 있었죠. 회장님이 저놈한테 무슨 관심이 있는 거지? 설마. 재민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준혁. 24년 전 사라진 그 아이. 혹시 회장이 저 운전기사를 준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말도 안 돼. 재민은 비웃었어요. 24년 전에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정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재민의 입장은 위태로워집니다. 준혁이 살아 돌아오면 상속권은 당연히 그에게 돌아가요. 재민은 다시 평범한 조카로 전락하게 되죠.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안 돼. 절대 그럴 순 없어. 재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민주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편의점 알바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제부로 그만뒀으니까요. 이제 성우그룹 정규직 운전기사니까요. 민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오늘따라 별이 유난히 밝게 보였습니다. 어젯밤 일이 생각났어요. 회장님이 자신을 끌어안고 울던 모습, 그 떨리는 목소리. 준혁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외치던 그 절규. 민주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유성우 회장의 손자일까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증거들은 명확했어요. 은색 회중시계, 왼쪽 어깨에 흉터, 그리고 쇼팽 록턴 9번.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유준혁?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24년간 자신은 한민준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준혁이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정아 비서실장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오전 10시 회장님께서 병원 가십니다. 모시러 와주세요. 민주는 재빨리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차비를 아끼는 습관은 여전했죠.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마이바흐에 시동을 걸고 청담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출근길 차들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택에 도착해 현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나왔어요. 오늘 회장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잘 잤습니까, 민준 씨? 네, 회장님. 주무시는 동안 편하셨습니까? 오랜만에 꿈 없이 잤네요. 회장이 차에 올랐고 민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며 물었어요. 어느 병원으로 모실까요? 서울대병원입니다. 김 실장이 예약해뒀을 거예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잠깐 멈췄을 때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 씨 아니, 준혁아. 민주는 백미러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도 백미러 너머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DNA 검사를 해야 하지만 나는 확신해요. 자네가 내 손자라는 걸.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읍시다. 그래야 공식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장과 민주는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간단히 설명하고 두 사람의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결과는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만약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쩌시려고요? 회장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일치하든 안 하든 자네는 이제 내 사람입니다.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원 복도 저 멀리에서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사설탐정 이철수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유재민 전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회장과 한민준, 서울대병원에서 DNA 검사 받았습니다. 재민은 그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바닥에 떨어져 금이 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놈이 정말 준혁이란 말인가.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안 돼. 내가 15년간 공들인 걸 저런 거지 새끼한테 뺏길 순 없어. 그는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박영철 마이너스 사건 처리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뒷세계에서는 유명한 해결사였죠.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해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민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과연 유재민 전무는
한민준을 어떻게 제거하려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민준은 이제 성우그룹 운전기사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청담동 저택으로 가서 회장을 모시고 저녁에는 다시 저택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대할 때마다 따뜻한 눈빛을 보냈고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민준은 이 모든 게 낯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재민 전무는 달랐어요. 그는 일주일 내내 민준을 지켜봤습니다. 회장이 저 운전기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재민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민주는 회장을 모시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민준도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핸들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장님이 실망하실까요? 병원에 도착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꺼내 회장에게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일치율이 99.99%입니다. 의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혈연관계입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손이 마치 천근 무게의 짐을 든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유성우 마이너스 한민준, 조성관계 확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준혁아, 내 새끼,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24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민준도 울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 답을 드디어 찾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병원을 나설 때 복도 구석에서 유재민 전무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끝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재민은 이를 갈았습니다. DNA 검사까지 일치했다니. 이제 준혁의 상속권은 법적으로도 확정되는 겁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이 자신의 손에서 저 거지 같은 놈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재민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해결사 박영철이었어요. 오늘 밤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그날 저녁 8시 민주는 회장을 저택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를 뵈러 가기로 한 날이었죠.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면회는 언제든 가능했습니다. 민주는 편의점에 들러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바나나, 우유와 카스텔라를 샀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외곽에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어야 했죠. 거리에는 가로등이 몇 개 없어서 어두웠습니다. 민주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길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죠. 오히려 가속했어요. 휙! 차가 민준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옆으로 뛰었어요. 순간 차가 그의 옆구리를 스쳤고 민준은 도로 옆 배수로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쾅!
머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어요.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이마에서 흘러내렸죠. 피었어요.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배수로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왼쪽 갈비뼈 쪽이 찢어지는 듯 아팠죠. 으윽.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어딘가로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요. 추웠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배수로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민준의 몸에서 체온이 빠져나갔고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민준은 이를 악물었어요. 24년 만에 가족을 찾았는데,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이제 겨우 시작인데, 여기서 죽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눈을 가렸고 입안에서는 비린 맛이 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인지 30분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준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졌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겨우 만났는데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였어요. 민주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죠. 차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누군가 민준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이 사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민주는 흐릿한 시야로 그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스카프를 벗어 민준의 상처에 눌러주고 있었죠. 버티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민준은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고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청담동 저택, 유성우 회장은 서재에서 준혁의 호적 정리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한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본래 이름인 유준혁으로 되돌릴 계획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모든 절차를 밟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회장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성우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서울 외곽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한민준이라는 분이 교통사고로 실려왔는데 휴대폰에서 회장님 번호가.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회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차를 당장 대령하라. 집사가 황급히 달려왔고 회장은 코트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74살 노인이 뛰는 모습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제발 무사해라. 과연 유준혁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차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유성우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살아있어라. 제발 살아있어라. 집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회장은 계속 소리쳤어요. 더 빨리 가라고. 회장님, 지금도 충분히 빠릅니다. 사고라도 나면 상관없어. 당장 밟으라고. 차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회장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교통법규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4년 만에 찾았는데, 겨우 일주일 함께 했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4,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절박했던 적이 없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믿었던 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재산을 다 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 외곽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회장은 차문이 열리기도 전에 뛰어내렸습니다. 노인의 몸이었지만 젊은이처럼 빠르게 응급실로 달려갔죠. 한민준이 어디 있습니까? 회장의 고함에 간호사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한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소. 내 손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은 간호사를 따라 수술실 앞으로 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고 수술 중이라는 표시가 보였어요. 회장은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종교를 믿지 않았던 남자였지만 지금만큼은 신에게라도 매달리고 싶었죠.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저 아이만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회장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집사가 의자에 앉으시라고 권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준혁이가 나올 때까지. 2시간 40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회장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손자가 살았습니까? 의사는 피곤한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며칠간은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회장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살았다는 말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아 올랐죠.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준혁이를 해친 거야.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봐야 할 게 있었습니다.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김정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 실장, 당장 병원으로 오시오. 그리고 병원 주변 CCTV를 전부 확보하십시오. 오늘 밤 8시경에 이 근처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의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김정아의 목소리가 긴장했어요. 뺑소니요? 혹시 민준 씨가? 그렇소. 누군가 내 손자를 죽이려 했어요.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은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곧 준혁이가 나올 거예요. 회장은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어요. 준혁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1시간 후 준혁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회장은 유리창 너머로 손자를 바라봤어요. 하얀 침대에 누운 준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는 각종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렇게 작고 여린 몸으로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 한 분만 안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회장은 소독 가운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의 침대 옆에 서서 그 창백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손은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준혁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24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자의 손등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회장은 그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어요. 이번에는 꼭 지킬게. 누가 너를 해치려 해도 내가 막아줄 거야.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그 순간 준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정신 차렸니? 준혁의 눈이 조금씩 떠졌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회장을 향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아버지.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회장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서.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다치게 못해. 회장은 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성이 아니었어요. 본능이었죠. 핏줄이 유전자가 세포 하나하나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 회장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거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정아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CCTV를 확보했습니다. 범인을 찾았소? 김정아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유재민 전무님 명의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민이라고요. 자신의 조카가 준혁을 죽이려 했다는 말인가요? 다음 날 오전 유성우 회장은 밤새 중환자실 밖에서 지켰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손자를 바라보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죠. 김정아 비서실장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드세요. 이러시다 쓰러지십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소? 그보다 재민이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요. 도망쳤군.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분노가 얼음처럼 얼어붙은 것이었죠. 김정아는 회장의 그런 모습을 10년 넘게 보자 하면서도 처음 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그래야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74살의 몸이었지만 그 자세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재민이를 찾으시오. 어디 숨어 있든 찾아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2시 유재민 전무는 인천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방 속에는 급히 챙긴 여권과 현금 5억 원이 들어 있었죠.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실패했어. 그 자식이 살아남았다니. 재민은 이를 갈았어요. 해결사에게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제 회장이 진실을 알았을 거예요. CCTV를 확인하면 차량 번호가 나올 테니까요.
도망쳐야 해. 여기 있다가는 잡힌다. 재민은 탑승권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3시간 후 방콕행 비행기였어요. 거기서 다시 유럽으로 넘어갈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때 어깨를 누군가 툭 쳤습니다. 유재민 전무님이시죠? 뒤를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회사 경호팀이었죠.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함께 가시죠. 재민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재빨리 팔을 잡았어요. 힘이 세서 꿈쩍도 할 수 없었죠. 나를 놔. 너희가 뭔데 날 붙잡아.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공항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재민은 결국 경호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공항 밖에는 검은색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고 차에 태워져 어딘가로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성우그룹 본사였습니다. 회장실로 끌려간 재민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있는 유성우 회장을 마주했어요. 회장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앉아. 회장님, 저는 앉으라고 했어. 재민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은 서류 하나를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CCTV 사진이었어요. 어젯밤 뺑소니 차량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설명해봐. 이건 오해입니다. 제 차를 누가 훔쳐서. 거짓말하지 마.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내 차는 지문 인식으로만 시동이 걸려. 너 말고는 아무도 운전할 수 없는 차지. 그리고 해결사 박영철에게 연락한 기록도 확보했다.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그저 내 손자를 죽이려 했지. 15년간 내가 누려온 자리를, 재산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야.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을 돌아 재민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민은 깜짝 놀랐어요. 74살 회장이 자신보다 34살이나 많은 어른이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이게 무슨... 제발 부탁이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손자를 죽이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게 재산이냐? 줄 수 있어. 회사 지분이냐? 그것도 줄 수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 제발 준혁이만은 살려달라. 재민은 그 모습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카인 자신에게요. 하지만 다음 순간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하지만 내가 거절한다면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그리고 너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거다. 재민은 몸을 떨었어요. 회장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할 거예요. 선택해. 지금 당장 자수하고 용서를 빌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지. 재민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도망칠 곳도 없고 변명할 방법도 없었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미쳤습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게. 회장이 김정아에게 지시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해 재민을 연행해 갔어요. 재민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죠. 사흘 후 유준혁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갈비뼈는 아직 아팠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었죠. 회장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혁의 곁을 지켰어요. 식사도 함께 했고 밤에는 준혁이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유재민 전무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구속됐다. 살인 미수죄로. 아마 오래 감옥에 있을 거야. 쟤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욕심을 부린 건 저 사람이고 대가를 치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자신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으니까요. 회장은 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내 이름을 되찾을 거야. 한민준이 아니라 유준혁으로.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내가 내 손자라는 걸 세상에 알릴 거다. 할아버지, 그리고 회사도 물려줄 거야. 내가 진짜 후계자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노을빛이 병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과연 이제 유준혁과 유성호 회장의 앞날에는 평화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주일 후 유준혁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갈비뼈도 많이 나았고 머리에 상처도 거의 아물었어요. 회장은 준혁을 청담동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준혁은 저택에 들어서며 눈을 크게 떴어요. 거대한 철문, 넓은 정원, 3,000평 규모의 저택. 이 모든 게 자신의 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리 와봐, 준혁아. 회장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아버지와 어린 자신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준혁은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이게 제 아버지셨어요? 그래, 내 아버지 민성이다. 나이 30에 세상을 떠났지. 준혁은 아버지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자신과 닮아 있었죠. 눈매가, 코의 선이, 입모양이. 그리고 이건 내가 6살 때 찍은 사진이야. 어린 자신의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저 아이가 겪었을 24년의 세월.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과 고독. 모두 자신이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를 정말 찾으셨던 거예요? 24년 동안?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매일 밤 꿈에 내가 나타났고 매일 아침 내 이름을 불렀지. 회장은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준혁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내 방으로 가자.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 끝에 있는 방 하나. 회장이 문을 열자 준혁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린아이 침대, 장난감들, 책상 위에 색연필. 모든 게 24년 전 그대로였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이게 내 방이야. 사고 나기 전까지 내가 쓰던 방이지. 준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작은 자신. 할아버지는 24년 동안 이 방을 그대로 뒀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이 방에 들어와서 청소했지. 내가 돌아왔을 때 깨끗한 방에서 자게 하고 싶어서.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자신을 이렇게까지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다니. 회장은 준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준혁이 깜짝 놀라 회장을 붙잡으려 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 말 좀 들어다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24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추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 아니야. 할아버지는 내게 용서를 빌어야 해. 회장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74살 노인의 손은 주름투성이었고 떨리고 있었어요. 너는 굶었을 거야. 추웠을 거야. 따뜻한 집도 없이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고 그렇게 24년을 버텼잖니. 그런데 할아버지는 뭘 했니? 이렇게 큰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혼자 편하게 지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야. 내가 그날 너희 가족을 더 잘 지켜줬어야 했어. 비 오는 날 운전하지 말라고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 그랬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회장의 어깨가 떨렸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가 어딘가에서 울고 있는 꿈. 내가 할아버지를 부르는 꿈. 그런데 할아버지는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소리쳐도 너는 보이지 않았어. 준혁도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를 마주보며 두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감쌌어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았어요. 힘들긴 했지만 버텼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저는 그 사랑으로 견뎠어요. 순자 할머니. 회장이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너는 어떻게 됐을까? 그분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반드시 보답해야 해.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치매가 오셔서 내가 모실게.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드릴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직접 찾아뵙고 절을 올릴 거다. 내 손자를 살려주신 분이니까. 회장은 준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주름진 손바닥의 온기가 준혁의 뺨에 전해졌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이제라도 너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만약 못 찾았으면, 만약 내가 그 사고에서 죽었으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가 너를 지킬 거야. 다시는 춥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할아버지가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마. 준혁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74살 노인과 30살 청년이 방바닥에 무릎 꿇은 채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24년의 세월이, 그 긴 시간의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준혁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회장은 더욱 세게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준혁아. 정말 많이 사랑한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몸을 떼었어요. 서로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어요. 준혁아, 배고프지? 조금요. 그럼 내려가서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저는 된장찌개요. 그리고 김치.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거야 쉽지. 우리 집 주방장이 끓이는 된장찌개는 일품이야. 두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긴 테이블에는 따끈한 된장찌개와 각종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술 떠먹었어요.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그래,
많이 먹어. 살도 좀 찌워야겠다. 너무 말랐어. 식사를 하며 회장이 물었습니다. 준혁아, 앞으로 뭘 하고 싶니? 회사 일을 배울 거야? 준혁은 잠시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머리가 복잡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하자. 서두를 필요 없어. 할아버지가 내 곁에 있을 테니까. 감사해요, 할아버지. 회장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다. 감사한 건 할아버지야. 내가 살아서 돌아와줘서. 식사를 마치고 준혁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24년 전 자신이 썼던 그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고요한 방.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정원에 소복이 쌓이고 있었죠. 준혁은 창가로 가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온 거구나.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과연 유준혁과 유성우 회장에게 이제 평화로운 날들만이 찾아올까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유재민 전 전무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회사 임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맨 앞줄에는 유성우 회장과 유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철창 안으로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40살 남자가 예순처럼 늙어 보였어요. 재민은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죠. 재민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유재민은 살인 미수,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15년. 재민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끝이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났고 재산은 모두 몰수됐으며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재민은 방청석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회장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준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제가 미쳤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해치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어나서 법정을 나갈 뿐이었죠. 준혁도 할아버지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재민은 교도관에게 끌려가며 계속 외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법정 안에서만 맴돌 뿐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회장과 준혁은 차에 올랐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마음이 불편하니? 조금요. 그래도 저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던 건 사실이니까 당연한 대가를 받는 거겠죠. 그래. 용서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용서해도 법은 그 죄를 묻는 거지. 차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박순자 할머니를 뵈러 가는 날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할머니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68살이었지만 치매 때문에 훨씬 늙어 보였어요. 하얀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마른 손. 준혁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 네 할머니, 왔어요. 준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24년 동안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손이었죠. 회장이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 유성우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할아버지, 민준이 할아버지? 그렇습니다. 할머니께서 24년 동안 제 손자를 키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74살 노인이 한평생 고개 숙일 일이 없었던 재벌 회장이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손자를 살려주셔서, 키워주셔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준이가 좋은 아이예요. 착하고 효자예요. 압니다.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제부터 할머니 병원비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최고의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이 할머니를 돌볼 겁니다. 아니, 그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던 포장마차 자리에 제가 작은 음식점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명의로요. 할머니께서 회복되시면 그곳에서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준혁도 할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가족을 찾았어요. 할아버지도 만났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병원을 나온 후 회장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오늘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뭔데요, 할아버지? 차는 강남의 한 빌딩 앞에 멈췄어요. 빌딩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준혁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 준혁은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다. 가난한 청소년들을 돕는 장학재단이야. 회장이 설명했어요. 너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아.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아이들. 이 재단이 그런 아이들을 도울 거야. 학비, 생활비, 모든 걸 지원하는 거지.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받았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받지 않게 하고 싶어. 그리고 이건 너를 키워준 순자 할머니께 보답하는 길이기도 해. 할머니가 너를 살렸으니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리는 거야. 준혁은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니다. 할아버지가 너에게 감사하지. 살아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준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준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차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24년 동안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추위에 떨었고 배고픔을 견뎠으며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가족과 함께 서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저는 제가 받은 고통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재단이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회장이 어깨를 다독였어요. 잘했다, 준혁아.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과연 유준혁에게는 이제 평화로운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청담동 저택의 넓은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푸른 잔디밭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어요. 공기는 따뜻했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죠. 유준혁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31살이 된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몸은 건강해졌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평화와 행복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준혁아. 멀리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75살이 된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정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조금 더 느려졌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준혁이 자리를 내어주자 회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구나. 네,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광경을 바라봤어요. 한참 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1년이 지났네. 내가 돌아온 지 벌써 그렇게 됐네요. 행복하니?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요. 회장이 손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할아버지도 행복하다. 너를 찾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여.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쁘고 하루하루가 감사해. 저도 그래요. 그때 집사가 정원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박순자 할머니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래. 빨리 모셔와. 잠시 후 휠체어에 앉은 박순자 할머니가 정원으로 왔습니다. 1년 동안 최고의 치료를 받으면서 할머니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치매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준혁을 알아보았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우리 민준이. 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좋구나. 꽃이 참 예쁘네. 준혁은 할머니를 벤치 옆으로 모셨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벚꽃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오늘 제가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준혁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새로 지은 음식점 사진이었죠. 할머니의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에 작은 식당을 지었어요. 이름은 순잔의 밥상이에요. 할머니 이름으로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회장도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 은혜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저희 가족이 할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원의 테이블이 차려졌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었어요. 따뜻한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각종 나물 반찬들. 세 사람은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준혁이 생선을 발라 할아버지 그릇에 올려드렸어요. 고맙다, 준혁아. 할머니도 드세요. 할머니에게도 반찬을 챙겨드렸죠. 세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행복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멀리서 새들의 지저귐이 들렸고 벚꽃잎이 테이블 위로 하나둘 떨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준혁은 회장과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정원길을 천천히 걸으며 회장이 물었어요. 준혁아, 이제 회사 일도 배우고 있는데 어떠니?
재미있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배우면 돼. 네, 할아버지. 그나저나 준혁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니? 준혁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직은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찾아.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저녁이 되자 하늘은 붉게 물들었어요. 노을이 정원 전체를 따뜻한 빛으로 감쌌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창가에 앉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은색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할아버지가 6살 자신에게 준 시계.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된 시계였죠. 시계 뒷면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준혁에게 할아버지가. 준혁은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25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의 시간, 외로움과 고독의 세월. 하지만 그 모든 고통 끝에 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족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는 벚꽃이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고 저 멀리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창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준혁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이제 그에게는 따뜻한 봄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도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봄날이 꼭 찾아오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달봄 사연이었습니다.